오늘 민사특별법 할 차례죠? (624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자, 민사특별법이에요, 그죠? 민사에 관한 법은 법인데 그 중에서 이제 특별법이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민법에도 다 있는 내용들이라는 의미예요. 민법에도 다 있는데 그 민법의 특별 규정들을 두는 거예요. 우리 민법에 임대차가 있죠. 그렇죠? 그 임대차는 일반적인 임대차고 주택임대차만 이 법을 적용하겠다. 근데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인데요. 민법에도 임대차가 있긴 있지만 주택에 대한 임대차는 이걸 먼저 적용하겠다. 그리고 이 법에 없는 내용은 일반법인 민법을 적용하겠다. 두 번째는요, 상가 건물 임대차예요. 상가 건물에 대한 임대차 보호법인데 여기도 상가 건물의 임대차만 이 법을 적용할 거고 이 법에 없는 내용은 민법을 적용하겠다.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럼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하고 앞에 요것만 다르지 나머지 내용은 똑같죠. 원래 생긴 건 이게 1980년도에 생겼어요. 이 법이 먼저 생겼고 요건 2002년도에 생겼어요. 근데 이 법이 사실은 민법에 특별 규정들을 두긴 했는데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서 위헌적인 요소들이 많은데 지금은 이걸 위헌 여부를 따질 상황이 아니죠. 사회적인 분위기가 돈 가진 자만 편을 들어줄 거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또 이렇게 팽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뭐 위헌 여부를 이제 따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당시 위헌적인 요소 굉장히 많았던 내용들이고 어쨌든 임차인을 굉장히 강력하게 보호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특별히 뭘 보호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주택의 임대차,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있어서 누구를 보호해야 될까요? 누구? 임차인을 보호해야 되겠죠. 볼 것도 없네 이거는요. 임차인을. 그러면 뭘 보호할 것이냐? 뭘? 그렇죠? 뭘 보호해야 되느냐? 임대차에서 임차인을 보호한다고 하면 뭐를 보호해야 돼요? 에? 보증금하고 존속기간이잖아요. 보증금하고 존속기간. 요거 보호하려고 요게 임대차 보호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호할 거냐? 어떻게? 어떻게는 일단은 두 가지를 다 보호하는 방법이 대항력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임차권은 채권이죠. 채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없습니다. 임차권에는 대항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항력을 부여하는 방법을 별도로 가지고 있어요. 이 대항력에 의하면 이 보증금하고 존속기간을 모두 다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증금만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제도가 또 있어요. 보증금만 보호하기 위한 제도. 대항력은 없어도 대항요건과 우선 변제력을 갖추게 되면 보증금을 보호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항력이라고 하는 건 선순위 저당권이 없을 때 대항력이라고 하는 게 존재할 수 있는데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선순위 저당권이 없을 때 대항력이 존재할 수 있는데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도 그 저당권이 먼저 보호받고 후순위 저당권보다는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증금의 우선 변제 제도다. 보증금의 우선 변제 제도하고 또 보증금 중에서 일정액 정도는 최우선 변제받는 제도도 있어요. 요게 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핵심 내용이 요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무조건 세 문제 맞는 겁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든 주택임대차든. 근데 상가건물 임대차는 주택임대차와 다른 부분이 조금 있어요. 숫자적으로 몇 개 다르고 상가건물 임대차에 결정적으로 주택임대차와 다른 거 하나가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어요. 계약을 갱신해 달라고 하는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가 있습니다. 계약갱신 요구요. 자, 요 부분이 상가건물 임대차에서는 주로 단골로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상가건물 임대차에 최근에 하나 들어간 게 있습니다. 권리금 보호제도 있죠. 권리금 제도. 요게 이제 상임법에만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주로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하고 숫자만 좀 다른 거 이거는 큰 의미 없고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주로 타겟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알면 주임법, 상임법을 다 안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주로 타겟은 이쪽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 그러면 가등기 담보에만 적용할 텐데 가등기 담보 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등기 담보와 유사한 변칙 담보는 다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도 있고 우리 환매를 통해서 주로 활용했던 매도 담보 같은 거 있죠. 여기에도 이 법을 적용하겠다라고 합니다. 이런 정도는 지난번에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죠. 이런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항상 어떠한 권리가 됐든 등기 대상이라고 한다면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해라. 그럼 실권리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하려면 뭐 해야 돼요?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계약을 해야 돼요. 명의신탁이 대단한 거 아닙니다. 이건 내 건데 네 이름으로 좀 등기할래? 그럴까? 이런 합의가 명의신탁의 약정이에요. 그럼 얼마 줄 건데? 그럼 이거 내가 몇 년 있다가 네 이름으로 팔아서 어떻게 되면 얼마 줄게, 이런 약정이 있잖아요. 그 내부까지는 알 필요 없고 우리는 그냥 명의신탁을 통해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가 아닌 권리자가 아닌 자 이름으로 등기하는 그런 것들을 금지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실권리자 명의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되면 수탁자가 처분행위를 해도 제3자에게 일체 대항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명의신탁 금지법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 시험범위 아닌 게 있어요. 집합건물법이라고 있어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실은 집합건물 소유 쪽은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관리 쪽은 분명히 시험 범위에 부동산 중개와 관련이 있는 부분이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중개와 관련이 있는 부분이 아니라 관리와 관련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공부하시는 주택관리사 여러분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우리는 사실 여기까지만 내야 되는데 이놈들이 약속을 어기고 계속 이쪽을 내죠. 왜냐하면 이쪽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조문 양으로 치면 여러분 공인중개사법 있죠? 공인중개사법보다 양이 훨씬 더 많아요. 예, 법의 양이. 이거를 공부해서 한 문제 맞히겠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정신과 치료부터 받고 와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유하고 관련된 거 몇 개만 보고 여기서 나오면 그냥 맞히기로 하고 나머지에서 나오면 그냥 3번 찍으면 돼요. 3번이 아니고 2번은 수요일인 줄 알았다. 2번 찍으면 됩니다. 그냥 2번 딱 찍어. 왜냐하면 월요일은 1번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버리는 문제를 하자 그런 얘기야. 근데 만약에 2번에서 그럼 답이 나왔다. 그럼 난리 날 거 아니야. 이제 대전은 또. 그렇죠. 될 수 있으면 쪽수 많은 서울 쪽에서 걸렸으면 좋겠어. 그럼 거기 막 찬송가가 들릴 거 아니냐고. 막 그냥. 그렇죠. 이 사람은 찍으려는 거 찍으면 답도 맞는다. 막 그럴 거 아니냐고. 매년 그래 왔어요. 내가 조금 유명한 편인데 유명한 거 아무것도 없어. 이런 것 때문에 유명한 거야. 이런 거 몇 개 이렇게 해서 학원마다 다 요일 정해놓고 이것도 얘기하다 헷갈릴까봐 요일별로 해놓은 거야. 딱 이렇게. 그래서 이거 나오면 모르겠으면 몇 번 찍어 이러거든. 여기는 항상 2번 찍으라 그래요. 그럼 그런 것들이 이제 한두 군데 맞아주면 난리 납니다. 그렇죠. 5개만 하면 돼. 5개. 그래서 어떻게든 한 군데에서 하나씩만 맞아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전국에서 난리가 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강의합니다. 저는. 그래 이제 요거부터 한번 볼 텐데요. 요거 핵심 내용이 요겁니다. 그렇죠? 누구를 보호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임차인입니다. 여기서 임차인은 자연인과 법인이 있을 수 있죠. 원래 누구만 보호하겠다는 얘기죠? 자연인만 보호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법인도 보호할 필요가 생겼어요. 임대주택에 임대인인 법인들이 있잖아요. 임대인인 법인들도 이제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제도가 나중에 생겨요.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인 법인들이 있잖아요. 중소기업인 법인들이 회사 직원들 기숙사용으로 임대하고 난 다음에 직원들이 와서 살고 있는데 나중에 중소기업인 법인이 임차해서 직원들용 기숙사용으로 이렇게 제공이 됐는데 나중에 임대인이 부도가 나면 그 법인도 보호해야 거기 살고 있는 직원들이 보호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보호제도가 나중에 생겼습니다. 나중에 생겼는데 책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민법에 대한 임대차의 특례입니다. 그죠?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1번, 2번은 이제 입법 목적이니까 특별히 보실 거 없습니다. 특징이다라고 하는 건 특별법이다. 특별법의 의미는 일반법보다 우선 적용이 된다. 그럼 거기서 나오는 일반법이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민법이 얘기하는 거예요. 민법보다 우선 보호가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 2번에 한번 볼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즉 특별법에 없는 내용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 내용이 이제 비용상환 청구권이나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의 제한, 차임 연체와 해지. 그래요. 차임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게 되면 상대방 임대인 해지에 의해서 임대차는 종료가 되죠. 해지 등은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일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그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 없으니까, 특별법에 없는 규정이니까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칩니다. 비용상환 청구권, 그 다음에 차임 연체와 해지 정도만. 624페이지. 624페이지. 그 큰 2번에 특별법 동그라미 2번입니다. 아시겠죠? 찾으셨나요? 예, 비용상환 청구권하고 그 비용상환 청구권 바로 밑에 보니까 차임 연체와 해지 있죠? 요건 이제 가끔 한 번씩 등장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규정은 편면적 강행 규정이야. 누구만 보호할 거예요? 임차인만 보호하기 때문에 이 법의 규정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변경은 무효입니다. 하지만 이 법의 규정보다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건 유효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걸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2번에 보시면요. 양쪽 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본법에서 규정한 약정으로서,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자, 줄쳐야 될 건 밑에 거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위반된 약정이라도 임차인에게 유리한 것은 뭐다? 유효다. 여기에 이제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지금 편면적 강행 규정 7자로 그 동그라미 2번에 있는 내용을 줄여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오른쪽에 적용법입니다. 주거용 건물을 뭐라고 할 거냐면 주택이라고 할 거랍니다.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적용된다. 그렇죠? 주거용 건물.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임차 건물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자, 그럼 요건 비교할 게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건물인데, 건물 평면도에 위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다 주거용으로 쓰고 요 일부만 사업용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주택이야. 주택인데 요 부분이 담배포 같은 거 있죠. 담배 같은 거, 이렇게 조그마한 담배 같은 거 이렇게 파는 담배포 있잖아요. 이런 걸로 쓸 때도 이거 전체를 주택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요거하고 항상 비교해서 나오는 게, 그럼 대부분이 영업용으로 쓰고 일부만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는 거야. 요때는요, 이건 적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 여기 보면 무슨 다방, 그래. 옛날에 이제 이거 갖고 참 많이 했는데요. 다방 한쪽 구석에 보면 주방이 있죠. 취사시설이 있어요.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바리스타들 휴식하는 공간 있죠? 안 들어가 봤어? 여기 한쪽 구석에 가면 있어요. 이렇게 조그마한 방이. 여기 어떤 분이 나보고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아, 이거 왜 몰라? 애들 들어가서 쉬는 데가 다 있지. 아, 그리고 나이가 몇 갠데 이걸 몰라. 그렇죠. 여기 다 우리 남자분들은 빙그레 웃고 있잖아요. 싹 이렇게. 아, 거기구나. 그러니까 요거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건 영업용 건물의 일부로 보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여관 건물이 있다고 한번 볼게요. 이게 다 여관 건물이에요. 여관 건물인데, 여관 건물이 보면은 출입구 요거 하나는, 전체는 다 영업용으로 임대용이지만 출입구 요거 하나는 여기 여관 사업자가, 건물주가 갑이고 을이 임차해서 여관 영업하고 있대요. 그럼 요 부분은 주거용으로 쓰고 있잖아요. 전체가 상업용 건물이고 나머지는 주거용이죠. 여기도 주택의 임대차를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 건물일까요? 상업용 건물일까요? 상업용인가요? 업무용인가요? 같이예요. 네. 여러분 이제 준주택이라고 아마 이걸 배울 텐데요. 주택법에서 준주택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이거는 주거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실제로 가서 봐서는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 그러면 이건 또 주거용으로 보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은 굉장히 편합니다.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이거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무슨 용도? 실지 용도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 그래야 돼? 가봐야 합니다. 여기 앉아서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가서 문 열어봐야 알아요. 문 열어봤더니 사업용으로 업무용으로 쓰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거생활을 거기서 영위하고 있더라. 그러면 이거는 주거용으로 봐서 주임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 제 12조에도 보니까 주택을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해서도 이 법을 준용한다. 한국에는 전세라고 하는 채권적 전세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제도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 임대차입니다. 이것도 이때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보겠다는 얘기고요. 이 법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이거잖아. 이거 MOTEL 그죠? 뭐 MOTEL에 가서 보증금을 보존하네, 뭐 보장하네, 존속기간을 보장하네, 그런 얘기 할 거 뭐 있어요? 있나요? 안 들어가봐서 몰라. 그것도 또 이런 거 필요 없어. 내가 다녀보니까 이 필요 없더라고요. 그냥 보장됩니다. 무슨 뭐 살고 있다가 갑자기 저녁에 와서 뭐 그 여관 주인이 와가지고 보증금 좀 올려야 되겠습니다. 이런 거 필요 없고요. 거기에 무슨 뭐 내가 여기다가 부속물 갖다 붙였으니까 매수 좀 해주시오. 이런 게 있을 수 없잖아요.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밑에 이제 보시면 주거용 건물인지 아닌지를 이제 구분하는 기준이 나와요. 먼저 주거용 건물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이 법은 주거용 건물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차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라고 하는 법조문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는 니은을 체크하시면 돼요. 금방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오피스텔은 가봐야 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거기 기억에 있는 실지 용도에 따라서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거에 관한 설명이 니은이에요. 기억에 실지 용도 있죠. 니은이다. 그래서 거기 보시고 주택의 대지에도 적용한다라고 하는데 이건 대지도 당연히 적용해야 돼요. 단독주택 같으면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뭐가 있어요? 대지가 있잖아요. 단독주택에 주택에만 적용하고 대지에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이거는 경매로 넘어가서 맨날 하늘로 날아다녀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주택의 대지를 뭐라 그래? 부속토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주택의 일부로 보겠다. 이 말의 의미는 이제 나중에 이게 경매가 될 때 보증금의 우선 변제 내지는 최우선 변제 받을 때 주택의 매각 대금에서만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받는 게 아니라 토지의 매각 대금에서도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대지에 대해서도 적용하겠다. 이건 주택을 사용하면 대지는 당연히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걸 굳이 선언한 이유가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토지와 건물이 전혀 별개의 소유권이 성립하잖아. 별개의 부동산이잖아요. 여기에 임차인이 있었는데 임차인이 여러 명이 있었다는 거야. 여러 명이 있었고 얘네들이 다 우선 변제권을 갖추고 있는데 이거 매각되고 이거 매각이 된다고. 그럼 여기 주택의 매각 대금에서만 우선 변제 받을 것이냐? 아니란 얘기예요. 토지의 매각 대금에서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지에도 적용한다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거는 말 안 해도 사용 수익은 당연히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들어가 있는 거하고 안 들어가 있는 거하고 나중에 경매가 됐을 때 이 말이 안 들어가 있으면 주택의 매각 대금에서만 우선 변제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못 받고 나가는 수도 있잖아요. 이게 매각 대금이 적으면 못 받고 나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토지의 매각 대금에서도 나눠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세 번 얘기했으니까 이해하셨을 겁니다. 주택의 대지에도 적용한다. 자, 그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이고요. 그 기업 같은 경우는 그 말을 단독 이제 부연 설명한 거니까 굳이 보실 필요는 없고 2번에 대지에도 적용에다가 줄쳐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그러니까 니은은 참고적으로 읽어보는 거예요. 다가구형 단독주택이랍니다. 대지 및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자가 대지 및 건물에 관해서 경매를 신청했다가 건물에 대한 경매 신청만을 취하함으로써 건물에 대한 경매 신청은 취하했대요. 취하함으로써 이를 제외한 대지 부분만 낙찰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주택의 소액 임차에는 그 대지에 대한 낙찰 대금 중 소액 보증금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금방 말씀드렸죠.
건물의 매각대금뿐만 아니라 대지의 매각대금에서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넘겨보시고요. 이제 부연 설명 계속 하는 거야. 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이거는 적용이 된다고 얘기했죠. 근데 니은의 동그라미 2번에 반대로 임차주택의 일부가 비주거용이 아니라 주거용인 것이 아니라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어떤 거야? 이거네. 이거죠. 요거.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 3번에 여관에 한 방을 내실로 사용하거나 다방에 딸린 방 그렇잖아요. 그냥 그대로 나오죠. 그대로 나오는데 이건 내가 정한 게 아니라 판례가 이게 있어요. 이게 둘 다 판례인 거야. 다방에 딸린 방, 여관의 일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뭐 내가 어떻게 가봤겠어 이런데. 수습이 잘 안 돼갖고 지금 그죠? 거기 여관에 거기 3번 같은 거 이제 잘 안 나와요. 2번을 아시는 게 나아요. 2번을 체크해 두시고 나머지 내용은 부연 설명인 거예요. 핵심 내용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미등기 전세에도 준용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민법에 의한 주택의 임대차 등기. 자, 우리 민법에 보면 주택의 임대차에 관한 등기 제도가 있죠.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반대 특약이 없는 한, 즉 임차권 등기해달라고 하지 마 라고 하는 반대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요구를 거절할 수 없죠. 반대 특약이 없는 한 무조건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렇게 민법에 의한 주택 임대차가 등기가 됐다. 그래서 민법 제621조에 의한 임대차가 등기된 경우에 주택 임대차, 특히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가 맞춰진 경우에 인정되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이 된다. 조금 있으면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 볼 거예요. 임차권 등기 명령.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은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행사하는 거거든요. 그거 말고 주택의 임대차가 등기된 경우에도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임대차가 등기된 것과 똑같이 취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똑같이 원인이 뭐야? 임대인이 등기해 준 거냐? 아니면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임차권이 등기된 거냐? 라고 해서 대외적인 효력은 똑같이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대차는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아시겠죠? 그 효력이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하는 거 아시고요.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여기에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뭐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할 필요도 없죠. 여기는요. 그 다음에 인적 범위, 이제 물적 범위가 그렇다고 한다면 뭘 보호할 거냐? 인적 범위, 임차인 지금 물적 범위 봤잖아요, 그죠? 인적 범위, 자연인의 주택임대차에 적용하겠다. 그래서 외국인 포함이라고 첫 번째 줄 나와 있죠. 외국인도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 무주택자들에게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이 법인이 무슨 법이냐요? 주택공사 아니면 토지주택공사 아니면 뭐예요? 지방공사들 있잖아요. 주택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얘네들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경우. 그래서 도시주택기금, 그렇죠? 도시주택기금, 주택도시기금인가? 아, 나 그거 맨날 주택도시기금인가요? 맞다. 주택도시기금이다, 그죠? 하우징 어반 뭐 펀드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허프였으니까 맞아요. 그치, 주택도시기금 제가 제대로 썼네, 그죠? 주택도시기금인데 이제 주택공사나 토지주택공사 있죠? 옛날 주공이나 아니면 지방공사가 지네들이 직접 임대주택을 지어서 임대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건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증금을 뗄 염려가 없는데 얘네들이 이 주택도시기금에 자금 지원을 받아서 그 돈으로 여기 건물을 임대하는 거야. 근데 건물을 지은 사람이 있어요. 건축업자겠죠. 건축업자가 건물을 지었는데 그 건물을 이 사람이 이 돈의 지원을 받아서 임대를 한다고. 임대를 하면 이 사람이 임차인이잖아요. 여기가 임대인이고 임차인이 되겠죠. 임대를 한다고.
지네가 지은 게 아니라 갑이 지은 걸 이렇게 빌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임차인이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들어가서 살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들어가서 사는 거지. 이 사람이 이제 선정한 임차인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여기 공사의 장이 선정한 임차인. 그러니까 도시에 살고 있는 무주택자들 중에서 임차인을 선정을 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게 한다고. 그럼 이제 다시 그림을 한번 다시 그리면 건설업자 갑이 건설해 놓은 임대주택이 있다는 거예요. 임대주택이 있는데 요걸 주공이나 지방공사에서 요걸 어떻게 해요? 임대차입니다. 우리 임대차에서 얘네들이 들어가 살 수는 없죠. 얘네들은 이 임대차 할 때 그 보증금을 어디서 받냐면 주택도시기금에서 그 자금 지원을 받아서 임대차요. 그럼 보증금 줬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얘들이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선정한 자연인, 얘네들이 임차인이에요. 얘네들이 여기 들어가서 삽니다. 그렇죠? 네, 그래요. 그러면 얘네들은 보증금 누구한테 줬냐면 여기다 준 거예요. 쌉니다. 이건 좀 싸긴 해요. 그리고 얘는 보증금 여기다 준 거죠. 그런데 몇 년 전에 여기서 이제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얘들이. 부도가 나니까 돈을 회수할 방법이 없죠. 그리고 보호 대책이 없었다고. 이게 한 6, 7년쯤 전인 것 같아요. 한 6년, 7년쯤 전에 이게 부도가 나가고 한번 아주 그냥 큰일이 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돈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돈을 내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이제 새로운 제도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요 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의 자금 지원을 받아서 임대차한 주택을 얘네들이 들어가서 못 사니까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또는 해당 공사의 장이 선정한 임차인이 들어가서 주민등록을 갖추고 또 목적물 점유하고 있으면 대항력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때 얘네들이 대항력을 갖추면 얘들이 보호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면은 임대인이고 여기 임차인이죠. 얘는요 어떻게 보면 전차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갑 입장에서 봤을 때 얘가 임차인이고 여기 전차인이죠. 항상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거예요. 전차인까지 보호할 수는 없어요. 전차인까지 다 보호한다 그러면 임대인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형평이 안 맞기 때문에 임차인이 보호가 되는 거죠. 임차인이 보호가 돼서 임차인이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주는데 큰 문제 안 되잖아요. 항상 대항력, 확정일자 이런 건 얘네들이 갖춰야 돼요. 얘네들이 갖춘 대항력 확정일자에 의해서 누가요? 임차인이 보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갖춰야 되고요. 또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도 적용하겠다. 그렇죠. 똑같습니다. 임대인이 있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들에게 내주기 위해서 임대차 했답니다. 그럼 소속 직원이 들어가고 여기다 주민등록 갖출 거 아니겠어요? 확정일자 갖추겠죠? 그러면 그땐 보호가 되는 게 소속 직원이 아니라 해당 법인이, 아시겠죠? 해당 법인이 보호가 된다.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다. 그럼 보호하는 방법 중에 대항력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오른쪽 페이지 보이시죠? 대항력은 대항요건을 갖추면 이길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여기서 대항력이라는 얘기는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하여 임차 목적물의 계속 사용 수익을 하며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대항력이다. 이제 대항력의 의미 이거 알고 있는 거잖아. 그죠? 별도로 주실 건 없고요. 대항력이다 라고 하는데 주택의 임대차의 대항력 발생은 주택의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줄칩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2길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대항력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 경우 전입신고한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전입신고야. 그럼 여기 이거 가지고도 전에는 또 한참 시끄러웠어요. 전입신고가 그럼 언제를 전입신고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데요. 전입신고는 전입신고서를 제출하고 수리가 되면 그때 전입신고가 된 거예요. 이 전입신고하는 방법이 내가 신고서를 가서 제출하잖아요. 그 신고를 내가 제대로 했는데 공무원이 갖다 옮기면서 잘못 옮겼대요. 내가 신고한 건 71-7로 해가지고 제대로 신고했어요. 여기서 무슨 동 71-7 그랬는데 얘가 17-7로 했다는 거야. 내가 신고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표기를 이렇게 했대요. 그래도 신고 제대로 했죠. 전입신고한 때 대항력을 갖춘 게 되는 거거든요. 주민등록 갖춘 거거든요. 신고만 제대로 됐으면 이건 무조건 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주민등록이 이렇게 됐는데요. 주민등록이 이렇게 된 거하고 관계없습니다. 신고가 기준인 거예요. 그럼 이거하고 비교해야 될 게 내가 71-7로 신고를 했더니 담당 공무원이 이거 오더니 수정하라고 요구하는 거야. 수정 요구에 의해서
여기 17-7이니까요. 이렇게 수정하세요. 라고 해서 수정해서 신고했다는 거죠. 이거는 신고 잘못한 거죠. 이거 신고 잘못한 거야. 담당 공무원이 요구를 했든 어쨌든 간에 자기가 신고를 잘못한 거기 때문에 이때는 대항력 없습니다. 아시겠죠? 신고만 제대로 하면 되는 거죠. 나는 신고 제대로 했는데 공무원이 잘못 표기해서 주민등록이 이렇게 갖춰졌다라고 하더라도 대항력은 무조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신고를 제대로 했는데 임대인이 대출받기 위해서 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살짝 옮겼다가 대출받고 나서 다시 옮겨왔대요. 그래도 이건 내 의사와 관계없이 변동이 생긴 거죠. 대항력에는 전혀 변동이 없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는 있어요. 내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직권조치로 인해서 직권말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행정력의 기판력으로 인해서 확정력, 기판력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행정권의 확정력에 의해서 일단 직권말소가 되면 대항력은 소멸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억울할 수 있잖아요. 나 딴 데로 무단 전출하지 않았는데 왜 내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돼서, 그래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의를 제기해서 다시 주민등록이 회복이 되죠. 그럼 처음부터 말소되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대항력은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는 거예요. 들으셨어요? 말도 빨리 안 했는데 갑자기 눈동자 왜 흔들리는 거야? 자, 다시 한번요. 주민등록을 내가 제대로 전입신고했는데 시장군수구청장의 직권조치로 인해서 주민등록이 직권으로 말소가 됐대요. 직권말소가 됐으면 그때는 대항력은 소멸한다 그랬죠. 대항력은 소멸하는데 다만 이후에 정당한 이의 신청의 이의 절차에 의해서 회복이 되면 처음부터 말소되지 않았던 걸로 보는 거예요. 근데 자식들이 참 그러면서 빨리 하겠다고 다시 재등록 신청을 했답니다. 같은 자리에 다시 재등록하게 되면 그때 대항력을 다시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의 절차를 통해서 만약에 직권말소가 취소가 되면 처음부터 직권말소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똑같은 자리에 자기가 빨리 하겠다고 빨리 끝내겠다고 재등록해버렸다. 그럼 그 공백기간 동안은 뭐죠? 대항력이 없었던 거고 재등록한 때 다시 대항력이 생긴다. 아시겠죠? 네, 요거 조금 좀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전입신고할 때 우리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이 있죠? 그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지번까지만 일치시키면 돼요. 그런데 공동주택은 지번뿐만 아니라 뭐까지요? 동호수까지 모두 다 일치시켜야 된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이게 한 동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의 지번 위에 여러 개의 동이 있을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A동, B동, C동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 개 동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71-1이다. 그럼 71-1에 A동인지 B동인지 C동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단독주택은 지번만 일치시키면 되는데 공동주택은 동호수까지 다 일치시켜야 됩니다. 다 전입신고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처음에 들어갈 땐 단독주택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임차인 의사에 반해서 공동주택으로 바뀌어버렸다고. 이건 임차인 의사와 관계없이 나중에 바뀐 거죠. 이거는 다시 동호수를 일치시킬 필요는 없어요. 다시 정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래. 그 대항력이다라고 해서요. 거기 주민등록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그 2길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거 있죠? 요거 하고, 주택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주택임대차에 적용되는 경우, 지금 왼쪽에서 봤던 양쪽 가로 2번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주거안정 목적으로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인이, 줄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다 줄치면 어떡하려고 그래. 한 건 다 줄칠 거예요? 줄치려는 것만 치세요. 이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 해당 법인이 대항력을 취득한다. 그러니까 항상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임대차와 전대차가 있을 때는 누굴 보호하는 거예요? 임차인을 보호하는 거예요. 임대차만 보호가 되는 겁니다. 임대차가 보호가 되면 전대차도 자동적으로 보호가 되는 겁니다. 다만 대항력이나 확정일자 같은 건 누가 갖춰야 돼?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누가 전차인이 대항력 확정일자 갖추면 임차인이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 법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다음에 지방공사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이 있잖아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하는, 이거 똑같잖아요.
여기 법인이 임차했대요. 그래서 자연인인 그 직원들에게 임대했다 그런 얘기죠. 주거용으로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이 길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더 볼 건 아니네, 그죠? 왼쪽에서 이미 봤고요. 대항력에 의의다라고 하는 거야. 대항 요건이요. 대항 요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갖추면 된다. 그 주민등록은 전입신고라고 얘기했잖아요. 신고만 제대로 하면 된다고 얘기했죠. 네, 그래서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민등록,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앞에서 봤고요. 유효한 임대차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유효한 임대차 거의 또 보실 필요는 없고요. 니은의 임대차 계약은 채권 계약이다. 그래서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만 한정되진 않는다. 자, 우리 임대차요. 타인의 건물 임대차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유효한 계약이죠. 그래서 임대할 권한이 있는 자, 그 임대할 권한이 있는 자는 또 민법 제118조에 정한 우리 대리인 있잖아요. 권한의 범위가 분명치 아니한 대리인도 뭐 할 수 있어요? 보이게 보존 이용 개량 행위를 할 수 있죠. 물건이나 또는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잖아요. 걔는 소유권은 없죠. 하지만 임대할 권한 정도는 있잖아요. 계약 후 임대차 한 경우에도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은 조금 불리하면 누구 보호예요? 임차인 보호야. 이렇게 봤을 때, 야, 이게 임차인을 보호해야 되냐, 임대인을 보호해야 되느냐, 소유자를 보호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무조건 임차인 편이에요. 그러니까 특별법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때도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아가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포함이 된다. 그래야 임차인의 보호가 되겠죠. 자, 밑에 이제 판례 몇 개 보는데요. 대항력입니다. 대항력권을 갖춘 주택이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그에 앞서서 담보권을 취득한 담보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대항력이 생겼다는 얘기는 제3자에게 주택의 임대차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고, 또 보증금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의 계속을 주장할 수 있는 게 대항력인데,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경매를 실행한대요. 그럼 거기에는 대항력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후순위 담보물권자가 경매 실행할 때는요, 대항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자, 다시. 자, 여기서 또 이제 갑자기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경매를 실행한다. 그러면 선순위 저당권이 있다라고 하는 게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데, 후순위 담보물권자가 경매를 실행한다. 그럼 선순위 담보물권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죠. 담보물권이 꼭 하나만 있나? 두 개, 세 개 있을 수 있죠. 1순위의 저당권, 2순위의 대항력, 3순위의 저당권 또 있으면 후순위 담보물권자가 경매를 실행할 때, 그러면 선순위를 갖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대항력이 인정됩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 임차인보다 먼저 선순위로 저당권 등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거기 대항력의 의의는 지금 잠깐 그냥 설명드린 거고, 대항력권을 갖춘 주택의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그 앞서 담보권을 취득한 담보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그거 보이시죠? 그거요. 거기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까지 좀 줄쳐 놓으십니다. 그럼 대항력은 없으니까 혹시 확정일자까지 갖춰놨으면, 대항요건에 확정일자까지 갖춰놨으면, 그럼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먼저 배당받고 남는 돈은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기다가 요걸 이제 지우면 되겠다. 요건 더 이상 안 나올 거니까. 등기부를 한번 이렇게 보니까 갑이 소유자인 을이 저당권자고 3병이 임차인이에요. 대항요건 갖추고 있고 확정일자까지 우선변제권까지 갖추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정이 또 저당권자인데 누가 경매를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경매를 실행하든 해도 이게 말소기준 권리가 되죠. 여기가 경매를 실행해도 이게 말소기준 권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경매를 실행했다. 그러면 여기에 선순위로 담보물권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금방 인식할 수 있잖아요. 후순위 담보물권자가 경매를 실행했다. 그러면 선순위의 담보물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때는 뭐 대항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는 대항력은 인정된다. 그럼 틀리는 말이 될 수 있다고. 선순위의 담보물권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진다 그래야 되죠. 근데 선순위 담보물권이 있다는 거야. 이때는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대항요건만 갖췄지 대항력은 없는 거거든.
그럼 얘가 경매를 실행하게 되면 이후 권리는 싹 다 소멸하잖아요. 다만 이때는 저당권자가 받고 남는 부분이 있으면 후순위 저당권보다는 먼저 배당받는 거예요. 보증금을. 아시겠죠? 대항력은 없다. 대항력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제3자에게 임대차의 유효를 계속 주장하고 목적물 인도 거절하면서 계속 점유하는 권리예요. 또 임대차가 끝난 경우에도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의 계속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대항력인데, 이 경우엔 선순위자가 받고 보증금을 조금 덜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우선 변제 받고 그냥 임차권을 소멸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요, 이게 없는데 경매를 실행했다 후순위자가, 근데 보증금을 다 못 돌려받았다, 가격이 떨어져서, 그러면 새로운 그 경락인에게 임대차 계속을 주장하는 겁니다. 보증금 다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 존속을 계속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선순위의 저당권이 있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2번에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다. 이건 이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 대항력의 발생 요건이면서 존속 요건이다, 이렇게 돼 있죠. 언제까지 존속해야 되냐면, 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는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경매가 실행이 됐을 때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그대로 존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1번에 주택의 임대차에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고 하는 대항력권은 대항력 취득 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따라서 주택의 임차인이 일단 대항력을 취득하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가족과 함께 일시적으로나마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 그러면 대항력은 상실하는 거죠. 그렇죠? 예, 대항력을 상실하는데, 이제 문제는 그래요. 반드시 임차인 명의로 주민등록을 갖춰야 되느냐? 그건 아닌 거예요. 주민등록은 임차인 명의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동거가족 그 누구의 주민등록이라도 대항요건에 필요한 주민등록으로 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주민등록 위에다가 하나 써놓을게요. 주민등록은 임차인뿐만 아니라 동거가족 모두 가능, 이렇게요. 자, 그리고요, 기존 채권을 임대차 보증금으로 전환한 경우, 자, 기존 채권을 임대차 보증금으로 전환했다. 그럼 보증금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우리 전세권에서도 봤죠. 전세금이라는 거 반드시 지급해야 되죠. 그래요. 그럼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줘야 됩니까? 기존 채권으로도 전세금 지급에 가름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도 보증금 마찬가지죠. 보증금 반드시 현실적으로 줘야 되느냐? 아니란 얘기예요. 기존 채권으로도 보증금 지급에 가름할 수 있다. 자, 거긴 굵은 글씨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장임대차 또는 다른 목적의 임차권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 유무다라고 하는데요. 거기 4번은 이거예요. 가장임대차라는 얘기는 가짜임대차라는 얘기잖아요. 기존에 내가 받을 돈이 있어요. 근데 걔가 집은 한 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걔한테 돈을 받기 위해서 경매가 실행될 즈음에, 야, 너 어차피 경매 실행되면 이거 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를 소액임차인으로, 내가 받을 돈이 한 2천만 원 되거든요. 그럼 소액임차인으로 좀 등록 좀 해줘. 그럼 주민등록만 해놓은 거예요. 실제 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선 변제권을 갖추기 위해서 주민등록만 해놨답니다. 그게 주택임대차인가요? 가짜임대차죠. 여기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뭐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그것까지 보호해야 될까요? 가짜임대차는 보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주거생활 안정을 보호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때는 대항력을 부여할 수 없다라고 해서 4번의 뒤에다가 안됨 써놓으면 돼요. 그 4번 굵은 글씨 뒤에다가 핵심 내용이 그거니까 밑에 거 다 읽는 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 나는 읽지 마라 그런다고. 뭐라고 써놓고? 안됨 그러면 되죠. 앙되어 그래도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오른쪽에 가면요, 주택의 인도, 그래, 점유예요. 점유. 주택의 인도라는 얘기는 점유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 거기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임차인이 주택을 점유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점유는 임차인이 직접 점유하는 경우와 전대하는 경우, 간접 점유하는 경우도 다 포함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다만 전차인이 점유를 하고 있으면 누가 보호된다 그랬어요? 임차인이 보호가 된다. 자, 그리고 주민등록입니다. 그 밑에 판례는 금방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더 안 보셔도 관계없습니다. 주민등록을 한 때, 전입신고한 때 주민등록을 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전입신고 하더라도 주민등록표 이송이라든지 정리, 작성 등 여러 가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뭐를 한 때라 그랬어요? 줄칩니다. 전입신고를
한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 정도. 자, 그리고요. 대항 요건으로서 주민등록 밑에 판례 볼게요. 주민등록이 대항력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시 방법이 되려면 단순한 형식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주민등록에 의하여 표상되는 점유관계가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임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뭘 얘기하냐면 뭐가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집원 동호수까지 다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 이 방이냐 그렇죠? 101호냐 201호냐 이걸 잘 구분하지 못할 상황이 됩니다. 그럼 제3자가 봤을 때 내가 경매를 실행해야 되는 주택은 이렇게 돼서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4층에다가 660제곱미터 이하죠.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바닥 면적이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면 다세대죠.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연립이고, 맞나요? 예, 그래요. 4층 이하죠. 4층 이하. 그래. 여기가 101호, 201호, 301호, 401호야. 401호인데 내가 필요한 건 여기요. 여긴데 여기가 17-1이야. 17-1에 주민등록이 여기까지만 돼 있대요. 그럼 도대체 이게 여기에 대한 건지 여기에 대한 건지 여기에 대한 건지 여기에 대한 건지 모르잖아요. 근데 201호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외부에서 봤을 때 얘는 등기는 안 돼 있는 사람이잖아요. 갑이 주민등록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부 띄워보면 등기부에는 안 나오잖아요. 얘가 지금 점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죠. 그 다음에 주민등록까지 갖췄잖아요. 그럼 외부에서 봤을 때 등기부 띄워보니까 등기부상 소유자는 을로 돼 있는데 주민등록 전입신고 누구로 돼 있어? 갑으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등기부에 전세권자 같으면 분명히 나올 텐데 전세권자도 아니겠네. 등기부에 없으면. 그럼 외부에서 인식할 때 뭐라고 인식하는 거야? 임대차를 매개로 해서 점유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표시하고 있는 그런 기능은 하고 있는 거죠.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주민등록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동호수까지 일치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에 2번에 임차인의 배우자나 자녀 등의 주민등록 포함 여부 옆에다 뭐라고 써야 돼? 된다죠. 된다.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죠. 된다. 자, 넘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주민등록의 정정과 대항력의 취득 시기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거 다 읽어볼 필요 없어요. 자, 먼저 주민등록 전입신고만 제대로 하면 된다 그랬죠. 그럼 먼저 하나,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나와. 직권말소된 것도 나오고요. 기존의 주택 소유자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되기 위한 요건 이런 거 나오죠. 근데 설명 그거 다 안 읽어봐도 관계없습니다. 시험에 나오면 이대로 나올 거야. 자, 임차인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제대로 했는데 공무원의 수정 요구에 의해서 수정해서 잘못된 지번으로 전입신고했다. 대항력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제대로 했는데 공무원이 잘못된 표기로 인해서 주민등록이 잘못된 주소로 됐다. 대항력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얘기했고요. 하나, 전입신고를 제대로 했는데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해서 직권말소된 후 정당한 이의 절차를 거쳐서 재등록했다. 그럼 대항력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정당한 이의 절차가 아닌 그냥 재등록했다 그러면 대항력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또 전입신고 제대로 했는데 임대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임차인 의사에 반해서 다른 곳으로 잠깐 옮겼다가 다시 갖다 놨다. 대항력 있어요, 없어요? 있다. 아시겠죠? 이건 무슨 민법을 공부하지 않아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공부하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상식은 어려운 상식이요? 상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거지, 이거는. 표정들이 왜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 6번에 기존의 주택의 소유자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되기 위한 요건인데, 이거는 이제 주택의 소유자가 자기 집을 팔면서 자기가 임차인으로 다시 그냥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때 제가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에서 얘기하는 주민등록은 외부에서 봤을 때 이 주민등록은 임대차를 매개로 하는 점유가 성립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표시하는 기능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주택의 소유자는 누구야? 을인데 현재 주민등록은 갑이 돼 있고 얘는 또 등기부에도 안 나와요. 그럼 외부에서 봤을 때 을의 주택을 갑이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면 임대차를 매개로 하는 점유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공시하는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잠깐 보면요.
갑이 소유자였었어요. 소유자였고요. 등기도 갖췄겠죠. 물론 이제 전입신고도 한 거예요. 전입신고도 해서 주민등록을 갖추고 있다가 이걸 을에게 매도합니다. 을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을과 매매 이렇게 얘기할까요?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을 체결한 날이 이날이야. 그리고 매매계약과 동시에 뭐 됐다? 임대차 계약도 체결한 거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자기가 좀 살겠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에게 해준 거야.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을에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이제 7월 1일이라고 하고 요걸 8월 1일 이렇게 할게요. 근데 얘는 지금 현재 계속해서 살고 있는 거야. 해당 주택에 계속 살고 있고 당연히 전입신고도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점유도 계속하고 있고 계속 이렇게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날 같은 날 얘가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버린 겁니다. 누구하고? 병에게 뭐를 설정해 줬어요?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며칠자로? 8월 1일자로 저당권 설정해 줬어요. 이때 이 저당권이 선순위냐 갑의 임차권이 선순위냐 이걸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7월 1일자로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임대차 계약. 그래서 임차인으로서는 이날부터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8월 1일자로 해줬어요. 8월 1일자로 하면서 얘가 소유권 이전 등기 받은과 동시에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어요.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고. 근데 계속해서 갑은 살고 있는 겁니다. 갑은 살고 있는데 을이 소유자가 된 날이 언제예요? 8월 1일이죠. 임대차 계약은 비록 갑이 7월 1일자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으로 계속해서 살고 있었지만 갑의 주민등록을 보자고. 주민등록을 갖췄대. 이날도 주민등록은 있는 거고 이날도 주민등록은 있는 거죠. 있는데 이날은 등기부상 누가 소유자로 돼 있어요? 갑이 소유자로 돼 있죠. 그럼 이 주민등록은 소유자로서 점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공시하고 있는 거지 임대차를 매개로 한 점유가 형성돼 있다라고 하는 걸 공시하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 보세요. 요날 8월 1일자 소유자 누구로 돼 있어요? 을. 그러면 얘는 임대차를 매개로 하는 점유가 형성돼 있다라고 하는 걸 이때 공시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목적물 계속 점유도 하고 있죠. 예, 주민등록 갖추고 점유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길 0시부터잖아. 이길 0시부터. 근데 8월 1일자로 뭐가 설정이 됐어? 저당권. 저당권 설정 등기 됨과 동시에 대항력이 생겨버리죠. 그럼 어떤 게 빠른 거야? 저당권이 빠른 거야? 이게 빠른 거야? 저당권이 빠른 거예요. 이때는. 그럼 경매 실행이 되면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하고 비교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자, 요번에는 법인이 임대인이에요. 법인하고 갑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소유권도 법인에게 있고 등기도 법인이 갖추고 있겠죠. 법인이 갖추고 있다가 갑이 임차인인 거야. 임차인인데 임차인 갑이 다시 또 을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전차인 을이 점유하고 있는데 전차인 을이 요것도 저렇게 그려야 되겠다. 그죠? 요것도 저렇게 그려줘야 되겠다. 자, 그럼 다시 법인이야. 썼던 사람 이런 이랬겠다. 그죠? 예. 법인이 갑하고 임대차를 먼저 했어요. 갑하고 임대차를 했습니다. 임대차를 했고 갑은 같은 날 을에게 전대차를 한 거야. 그러면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누가 했을까요? 을이 전입신고하고 있었죠. 그리고 목적물 점유는 누가 했어요? 을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전차인이 전입신고하고 대항력권을 갖추고 있죠. 예, 그래. 주민등록 갖추고 있고 전입신고까지 점유까지 했으니까 대항력은 을이 갖췄다고 보지만 임대차에서는 누가 보호가 되는 거죠? 임차인, 을이 갑이 보호되고 있었다고. 그래서 계속해서 얘가 이렇게 유지하고 있던 과정에 갑하고 법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갑이 어떻게 됩니까? 소유권을 취득해 버리는 거야.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지 이름으로 등기까지 같이 갖추게 된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뭐가 됐다는 얘기죠? 이제 소유자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소유자가 됐고 이날 같이 저당권까지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럼 요날 7월 1일이라고 하고 요날 8월 1일이라고 하자고. 그럼 요거하고 모양은 똑같잖아요. 지금 요거 모양은 똑같죠?
자, 이때 을이 임차인이 되는 시기, 즉 뭐예요? 이 저당권하고 관련돼서 여기는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거하고 결정적인 차이는 여기서 을의 주민등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등기부등본 띄워보니까 소유자 누구로 돼 있어? 법인. 법인이 소유자로 돼 있죠. 얘는요 등기부에 전세권자로 나오지도 않잖아요. 근데 주민등록 갖추고 있고 목적물 점유하고 있죠. 그럼 이 주민등록이라고 하는 건 여기 주민등록이라고 할게요. 주민등록이라고 하는 건 일단은 임대차를 매개로 하는 점유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공시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기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르죠. 여기 주민등록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미 이날부터 공시하고 있었다고. 그럼 얘는 보호받지 못했던 이유가 전차인이었기 때문에 보호받지 못했던 거잖아요. 임차인이 보호되고 있었죠. 그럼 얘가 소유자가 됨과 동시에 얘는 뭐가 돼버려요? 임차인이 돼버리지. 그리고 이미 주민등록은 그 전서부터 임대차를 매개로 하는 점유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공시하고 있는 거잖아. 그 전부터. 그렇죠. 그래. 그러니까 얘가 소유자가 됨과 동시에 얘는 뭐가 됐어요? 임차인이 됐고. 볼 것도 없고, 그죠? 바로 동시에 임차인이 됐고, 그 다음에 저당권은 나중에 설정이 되잖아. 소유자가 되고 난 다음에 설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얘는 저당권보다 선순위야 후순위야? 선순위가 돼버리지. 아주 그 간발의 차지만 선순위인 거고, 여기는 후순위가 돼버리죠. 예, 그렇습니다. 요거는 두 개 비교해서 이거 나왔다 그러면 최고 난이도 A급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어렵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어려울 것도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처음 들으니까 항상 그렇잖아. 우리가 처음 만나면 좀 어색하고 그러잖아. 근데 오랫동안 보니까 별거 아니잖아. 이렇게 보니까. 그쵸? 예, 별거 아닌데 다 똑같은 거야. 여기도 처음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주민등록이라고 하는 게 어떤 기능 한다 그랬어요? 임대차를 매개로 하는 점유가 형성돼 있다라고 하는 걸 공시하는 기능을 한다. 여기서는 갑의 주민등록 보니까 갑의 주민등록이 지금 소유자로서 점유하고 있다라고 보이잖아요. 그럼 이날 보니까 이날은 갑이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주민등록하고 있고 목적물 점유하고 있죠. 그럼 임대차를 매개로 하는 점유가 형성돼 있다라고 하는 걸 이날 보여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길 0시부터 뭐가 생긴 거죠? 대항력이 생긴 거죠. 근데 여기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갑이 임차인이고 다시 전대차했다 그랬죠. 그래서 을이 목적물 점유하고 있고 주민등록도 을이 갖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미 이 주민등록은 이날부터 임대차를 매개하는 점유가 형성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공시하고 있었잖아요. 다만 얘가 보호받지 못했던 건 뭐죠? 전차인이니까 임차인이 보호가 되고 있었던 거죠. 그럼 얘가 보호받으려면 임차인이 되면 바로 보호받네. 이미 갖출 거 다 갖추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소유자가 됨과 동시에 얘는 임차인이 됐고, 이거 대항력은 기존부터 계속 있었죠. 임차인이 됐고, 저당권이 설정됐다는 얘기는 소유권 취득하고 난 다음에 저당권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간발의 차로 임차인이 더 빠르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조금 차이가 있네요. 그 6번하고 7번이에요, 그게. 6번하고 7번입니다. 지금 6번이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7번이 저쪽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택의 유형별 공시 방법입니다. 다가구형 단독주택의 공시 방법. 다가구형 단독주택은 뭐까지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집원만. 그래서 두 번째 줄 전입신고시, 임차인의 전입신고시 집원만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 동호수까지 기재할 의무가 없다. 근데 공동주택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동호수까지 기재해야 된다 그랬죠? 동호수까지 기재. 거기 동호수까지 기재라고만 보세요. 나머지 판례는 참고적으로 보세요. 옛날에는 조금씩 건드렸는데 요즘에 이거 건드릴 이유가 없어요. 자, 그리고 3번에 보세요.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함께 건립되어 있다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요. 다 해야 되겠죠. 동호수까지 다 기입을 해야지. 한 동 건물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하나의 필지 위에 건물이 하나만 있으니까 큰 문제가 안 되는 건데 단독하고 다가구가 여러 개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집원만 가지고 전입신고하기 때문에 여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동호수까지 다 기재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요. 그래서 단독과 다세대 주택이 함께 건립되어 있으면 뭐까지 필요하다? 동호수까지 다 필요하다. 자, 그럼 넘겨보십니다. 대항력의 내용.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항력의 내용인데요. 자, 임차주택의 양수인, 그 밖에 임대인의 권리를 승계한 자 포함하는데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어떻게 한다?
승계한 것으로 본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거예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얘기는 새로운 임대인에게도 아유 보증금 돌려주실 때까지 저는 못 나가야 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런 요건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임차주택의 양수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억에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임차주택의 양수인 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말한다. 당연히 승계가 되는데요. 자, 두 번째 보십니다. 기억만 체크하시고요. 두 번째, 그러나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 양도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임대인 보니까 독사야, 옛날에 같이 한번 살아봤는데 이 사람 장기수선 충당금 같은 거 일체 안 내줘요. 오히려 나갈 때는 뭐 전구 하나 깨진 것까지 싹 다 보증금에서 빼고 싫으면 나가지 말든가 이러는 타입인 거예요. 이 만나면 아주 골치 아픈 사람이죠. 제가 얘기 안 해드렸나요? 우리 집이 재건축이 될 때 한번 제가 한 4년 정도, 한 5년 됐는가 보다. 5년 정도 이렇게 나가서 임차인으로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 같이 이렇게 사니까 식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1층에다가 이제 큰 걸 이렇게 얻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5년 넘게 살았나 봐요. 임대차 계약하면서 6년 가까이 이렇게 살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 장기수선 충당금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 집주인 한 분이 임대인 분께서 노부부신데 연세들이 많으셔요. 한 80 가까이 이렇게 되신 분들이세요. 근데 이분들은 유명하신 분들이야. 장기수선 충당금 안 줘요. 관리비에 포함돼갖고 따로 부과되는 장기수선 충당금 있잖아요. 그건 원래 임대인이 내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 집 수리비예요. 그런데 관리비에 지금 같이 이렇게 포함돼서 나오잖아요. 따로 부과돼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임차인이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사 갈 때 임대인이 이거 정산해서 줘야 되거든. 그런데 이걸 안 주는 분이라는 거야. 근데 제가 뭐래요? 저 또 잘난 척하기 또 되게 좋아하잖아요. 우리 집에 계신 분이 이거 임대인 그거 안 주는 사람이랬는데 어떡하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 하고 있어. 법이 그게 아닌데 연세 드셨으면 그런 거 잘 지켜주셔야지. 걱정하지 마 그랬죠. 이제 이사 가는 날 이제 할머니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저 장기수선 충당금 정산해 주셔야죠. 그랬더니 뭐요? 그래. 장기수선 충당금이요. 그랬더니 그게 뭐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관리사무소로 가시죠. 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 모시고 갔어요. 그랬더니 관리사무소 직원이 정산해 주면서 이거는 임대인이 내야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랬더니 당최 뭔 소린지 그랬더니 우리 영감 보낼게 그러더라고. 그렇게 가셨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저 앞에서 영감님 오시더라고. 앞으로 2걸음 뒤로 1걸음 이래가면서 좌우로 사이드 스텝도 막 밟아가면서 오기 싫은 거 오고 계시는 거야. 한참 있다 오시더니 우리 할머니 뭐라고 얘기하는데 뭔 소린지 못 알아들었어. 뭔데? 그러더라고요. 또 모시고 갔어요. 모시고 갔는데 여기서 설명을 하죠. 아 그런 게 있었어. 근데 왜 여태 한 번도 얘기 안 했지? 그랬더니 돈은 우리 할머니 지출해. 그러더니 또 가셨어요. 할머니 보낼게 이렇게 된 거죠. 할머니가 오셨는데 영감이 뭔 얘기하는데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다고 다시 설명해 달라고 다시 모시고 갔다니까. 그랬더니 아 난 그래도 못 알아듣겠어. 우리 영감 보낼게 그러는 거예요. 3바퀴 돌다가 여긴 벌써 이사 갔거든요. 빼가지고 갔잖아요. 그래서 관둬라.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했어요? ATM 갔죠. 그냥 또 빈손으로 안 주대 그러고 가면 남편 또 이거 다 죽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ATM에 가갖고 쫙 뽑았죠. 뽑았고 봐라 나는 받아왔지 그랬다고. 그래야 되잖아 이거. 근데 걔가 임대인으로 새로 왔대 이분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하고 임대차 계속하면 안 되죠. 그때를 얘기하는 거야 이게 2번에. 그러나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 양도를 원하지 않으면 임대차 승계를 임차인에게 강요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스스로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공평의 원칙상 임차인이 곧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 관계 구속을 면할 수 있고 그런 임대인과 임대차 관계도 해지할 수 있다. 이때 임차인에 대한 양도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 양도인은 전소유자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임대인 얘기하는 거죠. 보증금 반환 채무는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다. 그럼 새로운 할아버지하고 거래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기존에 있던 임대인하고 보증금 돌려달라고 장기수선 충당금 내달라고 할 수 있다 그 얘기겠죠. 그래서 2번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임대차 종료와 대항력인데요.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는 존속한 것으로 본다. 이게 대항력의 본질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보증금 반환받을 때까지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보증금 돌려받을 때까지요. 자, 그래서 거기 맨 밑에 줄만 줄쳐놓으시면 되겠네. 보증금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는 유지가 된다. 자, 그리고 오른쪽 판례는 참고적으로 보십니다.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다 들어가 있긴 해요. 자, 거기 2번에 있는 신탁법상 신탁자와 양수인 그건 안 보셔도 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그냥
그리고 기타 제3자와 관계에 그래요. 제3자, 저당권자, 압류 채권자 등과 관계에 있어서는 대항력과 그 선우를 기준으로 우열이 정해지는 거겠죠. 그래서 특히 저당권 경매로 인해서 임차주택이 경매가 될 때, 이건 이미 설명했어요. 여기 보세요. 선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실행하든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실행하든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건 최선순위 저당권이겠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대항력을 계속 주장할 수 있느냐, 아니면 우선 변제권만 행사하고 배당받고 나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빠르냐, 아니면 그거보다 후순위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빠른 임차인이 있었다. 그럼 얘는 대항력 주장할 수 있어요. 배당 요구했는데 배당을 다 못 받았다. 그럼 나머지 다 배당받을 때까지 안 나가고 버틸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선순위 저당권보다 후순위에 임차인이 있었다. 그럼 얘는 배당받고 못 받아도 그냥 나가야 됩니다. 배당받은 부분이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순위에 의해서 배당받은 부분만 받고 나가야 돼요.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대항력을 앞에서 공부할 때 보증금 모두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 계속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때는 대항력권 갖추고 확정일자를 갖췄으니까 우선 변제권은 있지만 대항력은 없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요걸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한 사람 더 집어넣을 걸, 그죠? 갑이 소유자고요. 이 A가 임차인이야. 대항력권과 확정일자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 을이 저당권자고 4, 병이 또 임차인이에요. 대항력하고 확정일자 다 갖추고 있고요. 5번에 정이 또 저당권자다. 자, 요거하고 다른 건 선순위의 임차인이 하나 더 들어가 있잖아요. A의 지위와 병의 지위가 조금 많이 다른 거예요. A는 경매가 실행이 됐는데 배당 요구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배당 요구 안 하고 야 너 다 받아가죠. 하지만 나는 뭐만 주장하면 돼? 대항력만 주장하면 되는 거야. 배당 요구 안 해도 관계없어요. 아시겠죠? 얘는 배당 요구 안 하면 한 푼도 못 받는 수가 생긴다고.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얘는 배당 요구 했는데 배당 받은 금액이 보증금에 미달한대요. 그럼 어떻게? 계속해서 보증금 돌려받을 때까지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임대차 계속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얘는요, 배당 요구해서 배당을 받았는데 부족하다. 그래도 나가야 된다고. 뭐가 없어서 그래? 결정적으로 대항력이 없어서. 대항력권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갖췄다라고 하더라도 우선 변제권은 둘 다 있어요. 하지만 여긴 대항력이 있고 여긴 대항력이 없죠. 예,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최선순위 저당권과 우선순위가 결정이 된다. 누가 경매를 실행하든 마찬가지입니다. 자, 넘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민법의 준용 규정이다 라고 하는데, 민법의 준용 규정, 예, 그냥 읽어보시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보증금 회수제도 있죠. 예, 보증금 회수. 자, 본법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른 채권자에 의해서 경매가 실행될 때 우선 변제권 행사하는 방법도 있겠죠. 예, 그래서 거기 보증금, 그래,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에게 당연히 보증금 돌려달라, 임대인에게 보증금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건 당연한 임차인의 권리예요. 그렇죠. 근데 경매가 실행이 될 때 그 경매 과정에서 배당 요구에 의해서 순위에 배당받는다라고 하는 건 대항력권과 확정일자를 갖춘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좋습니다. 이런 경우 있어요. 임차인은 맞는데 임차인이 전입신고하고 목적물 점유했어요. 그럼 대항력이 생겼죠. 근데 확정일자는 안 받아놓은 거야. 확정일자 안 받은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이 되죠. 그럴 수 있죠. 이걸 뭘 안 그리면 도대체가 머릿속으로 뭔가 그릴 생각을 안 하니까. 자, 갑이 소유자고요. 을이 임차인이에요. 대항력은 갖춘 거야. 대항력은 갖췄는데, 세 번째 병이 저당권을 갖췄고요. 네 번째 을이 확정일자를 갖춘 거야. 그리고 다섯 번째 정이 다시 저당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럼 대항력은 이때 취득했지만 우선 변제권은 여기서 취득했잖아요. 이때는 경매가 실행이 된다. 그럼 배당 요구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대항력만 있기 때문에 배당 요구는 못 하는 거예요. 배당 요구는 요 숫자에서 하는 거죠. 아, 배당 요구는 한다라고 하더라도, 참, 배당 요구는 한다 그래도 저당권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예, 우선 변제권은 언제 생긴 거예요? 이때 생긴 거야. 그러니까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으니까 배당 요구는 할 수 있다.
하지만 배당받을 때 순위는 여기가 1순위고 우선 변제권을 갖춘 요게 2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증금 다 돌려받지 못했을 땐 그때 뭐 주장하면 되는 거죠? 이제 대항력 주장해버리면 된다고. 이해하셨어요? 예, 자, 이렇게 주장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제 보증금의 우선 변제권 나오죠? 보증금의 우선 변제권인데요. 본법은 대항 요건과 임대차 계약서 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중요한 게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다 갖춰야 되죠. 예, 그래요. 확정일자를 다 갖춘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되는데요. 이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수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우선변제의 요건은 그 우선변제권 취득 시에만 구비되면 족한 것이 아니고 민사집행법상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계속 존속해야 된다. 3번 하나 체크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6번. 앞에 있는 우선변제권 취득 시기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의 대항력 이런 것들은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된 내용이고 6번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은 우선변제권의 취득 요건이면서 존속요건이다. 앞에서도 한번 봤고 언제까지 존속해야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 줄 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때 임대차 존속 중 경매 시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이다 라고 해서요. 거기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자라도 스스로 임대차 관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면 임대차 관계 구속을 면할 수 있다고 봐야 된다고 얘기했죠. 이거는 경매 시에도 똑같은 거예요. 경매 시에도 내가 대항 요구를 주장해서 계속 살 거냐 아니면 내가 배당 요구를 해서 나갈 거냐라고 하는 건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주택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경매가 되는 경우에 해지를 통해서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키고 우선 변제 청구를 할 수 있다. 그죠? 예. 결국은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는데 경매가 실행이 돼서 난 여기서 살고 싶지 않아. 기분이 나빠. 그래서 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배당 요구하면 되는 거야. 그 배당 요구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가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편 임대차 존속 중에 임차주택이 경매되는 경우에 임차인이 경매법원에 배당 요구하는 것은 임대차 해지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이때 임차인이 반드시 배당 요구해야 되는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2번 그거 체크하시고요. 배당 요구해도 되고 그냥 대항력을 주장해도 된다. 그 다음에 금융기관 등의 우선 변제권의 대위 행사. 이건 이제 어떤 경우냐면 여기 임대차 하면서 보증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았다는 거야. 보증금 담보대출 하죠. 예, 보증금 담보대출 받았대요. 그리고 나중에 경매 실행 시 경매가 실행이 될 때 금융기관에다가 어차피 내가 받아서 넣어줄 거니까 네가 나 대신 보증금 우선변제권 행사해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1억 원이다.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얼마나 했을까? 한 7천만 원 정도 빌려줬겠죠. 그럼 네가 우선변제권 나 대신 행사해라 라고 하면 얘가 1억 원 받아서 3천만 원 여기 돌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융기관에다가 네가 대위 행사해라. 나는 귀찮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우선변제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아시겠죠? 대위 행사할 수 있는데 자, 거기에 넘기세요. 1번하고 2번은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3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금융기관 등은 우선변제권 행사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어떻게 한다? 해지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야. 그냥 대위 행사만 하는 것이지 임대차 계약 해지는 지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또 임차인과 금융기관 등이 보증금에 대한 배당 요구하면서 임대차 해지의 의사표시하면 배당 요구하면 임대차 해지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하고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으면 임대차는 어떻게 된다? 종료가 된다. 보증금이 없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4번, 5번은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기로 하고요. 보증금 중 일정에게 보호가 나오죠. 보증금 중 일정의 보호는 보증금 최우선 변제 대상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선 변제 받으려면은 대항 요건하고 뭐까지 갖추라 그랬어요? 확정 일자를 갖춰야 된다고.
그러면 대항요건하고 확정일자를 갖춘 그 순간, 그렇죠? 대항요건하고 확정일자를 갖추면, 대항요건이라고 하는 게 뭐죠? 주민등록 전입신고하고 목적물 점유하면 대항요건이죠. 그리고 확정일자까지 갖췄답니다. 그럼 이길 영시죠. 이길 영시부터 대항력도 생기고 모두 생겨요. 우선 변제권도 생기는 거야. 자, 그런데 최우선 변제는요, 모든 임대차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지역에 따라서 그 보증금의 범위가 소액에 해당하는 보증금, 이건 서울만 아시면 돼요. 서울의 경우는 1억 원이거든요. 보증금의 범위가 1억 원인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 전액이 아닙니다. 일정액 범위 내에서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그러면 지역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다르긴 하더라도 서울만 알아두시면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서울의 경우에는 소액 보증금의 범위가 1억 원이거든요. 거기에 3분의 1 정도인 거예요. 그럼 3분의 1이면 3,333.333333 쭉 나가죠. 그 3 언제까지 나가냐고. 그러니까 3,400 이렇게 반올림 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반올림을 해요? 임차인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조금 더 주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3,400까지 그래요. 다른 데는 아실 필요 없습니다. 서울만 정확히 하시면 돼요.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 변제받으려면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은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뭘 갖춰야 돼요? 대항요건, 즉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이제 한번 비교해서 요거하고도 한번 비교해 볼게요. 갑이 소유자고요. 을이 저당권자라고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임차인이 들어왔어요. 임차인이 들어왔는데 임차인이 대항력만 갖추고 있다는 거야. 확정일자는 아직 없어요. 그럼 우선 변제권은 없죠. 우선 변제권은 없는 상태에서 네 번째 을이 경매 신청을 했던 거죠. 경매 신청을 해서 그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또 임차인 하나가 들어왔는데요. 여기는 이제 A라고 하고요. 임차인이 또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거야. 근데 얘는 B예요. 그리고 경매가 실행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경매가 실행이 됐을 때 이 사람은 소액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는 있어요. 선순위 저당권이 됐든 후순위 저당권이 됐든 경매 신청 등기 전에만 뭘 갖췄어요? 대항력을 갖췄다. 그러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고. 보증금 중 일정액 최우선 변제 대상이다. 서울시 같으면 보증금 1억 원이다. 그럼 얼마까지요? 3,400까지는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 사람은요. 소액 보증금에 해당해도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춰야 되는데 못 갖췄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는 보증금 중 일정액의 최우선 변제 대상은 아니다. 그래서 거기 오른쪽에 보증금 중 일정액 보는데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제3조 1항의 요건 뭐죠? 대항요건 얘기하는 거죠. 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은 갖추고 있어야 한다. 자, 그리고 그 사망의 제1항에 따라서 우선 변제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의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임대차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어디를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대통령령에 의하면 서울의 경우에 보증금의 범위는 1억 원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최우선 변제받는 범위는 3,400이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 대지가액을 포함해서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뒤에 가면은요, 더 재밌는 내용도 하나 더 있는데, 자, 밑에 그 보시면 우선 변제 범위 보이시죠? 양쪽 가로 2번에 거기 시행령 제4조에 보시면, 자, 법제 제8조에 따라서 우선 변제받을 임차인의 보증금이 다음 각호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그래서 서울의 경우 어디요? 1억 원.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중 과밀 억제권은 8천만 원이죠. 그 다음에 광역시는 얼마예요? 6천만 원이잖아요. 6천만 원. 그렇죠? 예, 이 중에서 6천만 원의 3분의 1은 얼마일까요? 2천만 원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과밀 억제권 같은 경우에는 8천만 원이니까 3분의 1은 얼마 정도 할까요? 8천에 3분의 1. 2,700 아닌가? 2,700 정도 되겠죠?
예, 2666만 6666 쭉 나가니까 2700이겠죠. 그렇게 해서 3분의 1 정도로 해서 반올림하면 돼요. 산수가 안 되는구나, 이게. 자, 그리고 거기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요. 자, 그 일정액에 보면 다음과 같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3,400이잖아요. 과밀억제권 2,700이죠. 여기는 얼마야? 2천만 원이잖아요. 나머지는 1,700이다. 그런데요. 서울만 암기하자 그랬죠. 자, 그럼 고개 잠깐 드시고요. 서울의 경우 소액보증금의 범위가 얼마라고요? 1억 원. 그 중에서 3분의 1.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요? 3,400 정도는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그러면 소액 임차인이 여러 명인데 모두 다 3,400씩 받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닌 거예요. 주택의 매각대금에서 매각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일정액 비율로 나눠줘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런 내용이 그 밑에 자 제2항부터 나오는데요.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 변제권이 있다. 임차인이 여러 명일 때요. 하나의 주택이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한다. 각자 왜 붙였나 몰라. 그 다음에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 이는 하나의 임차인으로 봐서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자, 그 내용을 여기다가 설명을 드릴게요. 각 그러니까 골치 아프죠? 자, 서울입니다. 서울에 주택이 하나 경매가 된 거예요. 경매가 됐는데 임차인이 4명이야. 임대인 살고 있었고요. 임차인 4명인데 전부 다 보증금이 6천씩인 거예요. 6천. 금액 따지면 잘못하면 복잡해지니까 6천, 3천 뭐 이러면은 전체 합쳐서 일정액 비율로 안분 배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매각이 됐다고. 예, 매각이 됐는데 매각 금액이 2억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매각 금액이 2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매각 금액이 토지 합해서 2억이 나왔으면 최우선 변제 받으려면 2억의 2분의 1, 1억 원 가지고 나눠줘야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1억 원 가지고 나눠주면 이제 서울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전부 1억 원 미만이죠. 그럼 3,400씩 돌아가야 되는데 3,400씩 돌아가려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금액이 다 똑같으니까 얼마씩 4분의 1로 나누면 되겠네. 그럼 얼마씩 주면 돼요? 2,500, 2,500, 2,500, 2,500 이렇게 나눠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얘네 둘이 방 터서 같이 산대. 가정 공동생활을 한대요. 오빠라고 부른대 갑자기. 그리고 밥 같이 먹고, 그죠? 밤이면 방을 튼다는 거지. 그럼 가정 공동생활 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얘네들은요 보증금을 합쳐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소액 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변제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야. 근데 이게 들킬까요, 안 들킬까요? 들켜요. 이건 당연히 들킨다고. 이건 당연히 걸려. 누가 얘기 안 하면 얘네들이 얘기해요. 웃을 일이 아니야. 만약에 얘네들이 빠져나가면 3,400씩 받잖아. 그렇죠. 3,400 해도 1억 미만 아니냐고. 근데 얘네들이 같이 배당받으면 2,500씩 밖에 못 받잖아요. 6천 중에서 2,500 받고 나갈 거요. 3,400 받고 나갈 거야. 웃을 일이 아니지. 갑자기 심각해지죠. 그러니까 만나도 요따우로 만나는 거 아니야. 뭘 6천끼리 만나서 오빠라고 부르고 그래. 6억하고 만나야지. 오빠라고 부르려면.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법적으로도 요따우로 만나지 말라고 돼 있는 거야. 이렇게 만나지 말라고. 아시겠죠? 예, 법적으로 그래요. 너무 비참한가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원래가. 자, 거기까지 보시고요. 오른쪽에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 보호제도 있죠? 이건 좀 쉬었다 할게요. 예.